그, 예. 오늘 제가 특강 시사 포럼 특강을 하기 전에 오늘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은 지금 금방 도착하실 거고, 한 분 이규광 한노연 한국노인연합회 사무처장, 여기 교회 집사시죠? 예,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앞으로 나가세요. 저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예. 저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자주 나오실 거예요. 안상락 회장님 얼굴 잘 좀 봐주세요. 예. 자, 그럼 인사드리고,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이 오실 텐데, 이분은 농협 그 지점장을 하신 분이 은퇴하신 분이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주 성김교회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못 찾으실 것 같으네. 오실 겁니다. 오시면 또 내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마우라 어떠십니까? 이게 좀 어울리는가요? 이 마우라. 아, 예. 제가 이 선물 받은 겁니다. 이번 여행 가서. 근데 이게 순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우리 김동규 목사님이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보시는데, 이거 욕심나세요? 욕심나면 제가 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 오늘 언론이나 뭐 신문 방송에서 난 내용들을 여러분 보셨죠. 예산을 민주당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보내요. 예를 들면 청와대, 옛날은 청와대, 지금은 용산인데, 청와대 문재인 때 특활비가 9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80 몇 억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0원이에요. 한 푼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자기들의 기본적인 지지 바닥인 호남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집행비나 또는 사업비, 활동비, 이것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농산을 겨냥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여당의 협의 없이 깎기 위해서는 증액은 안 됩니다. 아주 감액을 해야만이 자기들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전부 다 깎으면서 이재명이란 인간이 하는 얘기, 협상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활동 못 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통령은 얼마든지 각 부처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용산에서 활동하겠다, 없다, 일단 빌리는 거야. 각 부처 속에서 빌려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자, 내 전화할 겁니다. 여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저들은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대통령은 발이 묶여서 지방도 못 가고 외국도 못 가고 모든 활동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호남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재명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토릭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민심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에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재명은 무죄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 열립니까? 어디서 열립니까? 그리고 왜 열립니까? 재판은 재판정에서 열리는 거예요. 어디? 서울중앙지법 같은, 또 고등법원 같은, 대법원 같은, 그게 재판정이지 역사와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현혹당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내 정치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반박도 안 나고 어째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트럼프도 좀 답답한 인간이지만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낭랑하는 그 인간들이라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재명한테 무릎 꿇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추미애가 총장직을 이렇게 못 오겠잖아요. 그런데도 그 까딱없이 그 총장직을 유지하고 앞으로 밀고 나갔던 사람이 그게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농산이 예산 10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활동을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너무 걱정들 마시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재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로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저밋 가경입니다. 제렌스키도 어쩔 수 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EU에 나토에 가입시켜 주면 뭐 협상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푸틴의 전략이 결국은 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점령한 그쪽의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쪽과 내통을 하고 하면은 어떤 다른 결과는 얻을 수도 있고, 우선은 휴전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행할 수가 있었느냐, 이건요 독일이 문제입니다. 노르트 스트룸이라는 이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더 총리와 메르켈 총리의 잘못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탈원전을 함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왜? 러시아에 값싼 가스가 있다.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러한 가스관을 연결시키면 원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독일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걸 푸틴은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 이것이 있는 한 독일이나 또는 근처의 국가들이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더라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감히 소련에 대항하지 못하고 나토나 EU가 자기들한테 공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얼추 맞았습니다. 이 전략은 맞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일주일이면
자기들 수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은커녕 지금 거의 며칠입니까? 1년이 헐렁었지 않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은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얼추 미국의 USA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70만 명이 죽었어요. 소련군 70만 명이 죽었고 우크라이나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면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푸틴,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거짓말과 술수와 믿을 수 없는, 신뢰가 없는 나라라는 거 거기서만 찾지 말고 당장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간 파첸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고종이, 이 바보 같은 임금 고종이 이 도대체 청나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면 자기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민비가 아내가 죽어버리자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피신했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러시아가 이 고종을 잘 케어할 텐데 보시다시피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도 러시아는 조선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노일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세계대전의 한 폭판에 그 영토가 되어버렸어요.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노일전쟁의 전장이 되었죠.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정말로 비극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노일전쟁 때 또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 해악을 끼친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얘기였다. 여기에다가 6.25 전쟁, 결국 스탈린이 6.25 전쟁을 허가를 해가지고 모택동이 함께 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라고 아시죠? 미소공동위원회는 철저하게 미국이 한반도가 스탈린한테 농락당한 회의장입니다. 보세요. 이거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은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의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달 5월 하순경에 끝났는데 미소공동위원회 목적이 뭐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워주자라는 목적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한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1946년 3월 20일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정부가 섰습니다. 이름이 뭐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습니다. 여기서 임시라는 얘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수사입니다. 실제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어째서 북조선 38선 이북의 정부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를 여러분 내가 말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째로 위원장 김일성이가 맡고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한 일, 첫째 토지개혁입니다. 두 번째 화폐개혁입니다. 세 번째 법령 제정입니다. 네 번째 군대 양성입니다. 다섯 번째 경찰 양성입니다. 이게 일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국가가 서 있다 이 말씀이옵시다. 그런데 스탈린의 신복 스티코프란 자 테렌티 스티코프란 자가 미국에 제안을 해서 아놀드 소장, 하지 중장 이런 사람들한테 자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세하니 결국은 북쪽은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 회의를 하자. 이게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게 3월 20일이에요. 뭔가 날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미 전달 2월 8일 날 북한에는 나라가 섰는데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우자고 미국을 꼬드겨서 불러낸 게 바로 스티코프 스탈린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속은 게 미 군정이고 하지고 아놀드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련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소련의 음모를 거의 국내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소련의 음모를 알아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장로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승만 장로만, 이승만 박사만 저거 미소공동위에 소용없다, 속는 거다.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섰다. 그래서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게 바로 이승만 박사고 그게 그 유명한 정읍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발언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지금도 그게 과소평가 같은 거 있어요. 당시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런 등등 또 중경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싸잡아 비난이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합니다. 지가 38선 이남에 정부를 세워서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권력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승만을 매도하고 있어요. 신문 보세요. 다음날 신문 6월 4일 날짜, 6월 5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승만을 매도를 하고 이승만은 권력의 화신이다. 지가 권력 잡기 위해서 반쪽짜리 정부라도 나라라도 먹고 싶어서 저치랄 권력에 아주 미쳐가지고 날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게 소련의 음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년 3월 중순에 개봉되는 하보우만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yway, 이렇게 소련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나무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나라다. 그게 드디어 유럽도 말려들었다.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 그것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북명국가 국민들이 에너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걸 푸틴은 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것은 내가 일주일 최소 열흘이면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1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이겠지만 소련 푸틴도 러시아 푸틴도 제가 보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거의 70만 명이 죽었는데 100만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 시사, 중국의 문제인데요. 중국이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많이 두둔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두둔했냐? 이 북한이 하는 우려, 이것은 합리적 우려다. 남쪽에서 미군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는데 자기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저렇게 핵실험도 하고 또
SLBM도 발사를 하고 대륙간 탄도탄 시험도 하고 이건 다 합리적 우려 때문에 북한이 저런 거 아니냐. 그러므로 북한의 저런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생존을 위한 합리적 우려이기 때문에 이 점도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시진핑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1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일설에 의하면 2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00명이 우리 청년들이 죽었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더 죽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북한 청년들 애들 18세 20세 얘들이 뭘 합니까? 키는 보면 중학생보다 더 작아요. 못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확인된 것이 500명이에요. 그걸 보고 드디어 시진핑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우려 대신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익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서치 않는다. 그냥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런 질문에. 옛날 같으면 러시아에 옛날 같으면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뭐 합리적 우려 이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북한이 러시아로 이 우리 그쪽 군대를 보내니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동문서답에 그런 답변을 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 북한도 얼마 오래 가지는 못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제가 시사 토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내가 그 말씀 드렸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뭐 제가 무슨 예견하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주 쑥대없이 됐어요. 폭탄이 거의 다 80%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쪽에 미사일 기지 거의 70, 80%가 망가졌어요. 헤즈볼라는 90%가 일망타진됐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좀 잘 보여주기도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막 휴전을 선언했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 하마스 쪽으로 갔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 쪽으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보면 이스라엘 영특합니다. 아이야 시누아르라는 하마스 수장 이번에 폭사했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누아르가 도망갈 때 동영상이 있고 자기 아내가 뒤따라가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뭘 가지고 왔냐? 에르메스 에어백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도망가해 봤어요. 여러분 그 백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32,000달러입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들을 챙길 것, 사치할 것 다 하는 게 바로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김주애, 김일성이 딸이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그거요 15,000달러짜리예요. 김주애. 그리고 김여정이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서방 언론도 예의주시하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입고 있는 옷 있죠? 그게 3만 달러짜리예요. 그걸 우리가 풍선으로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한 끼 먹을까 말까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입고 있는 그 가죽 잠바 이런 것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짜리라고 이렇게 대북 풍선으로 알려주면 그래도 아무리 권력에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아닙니까? 배알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노리는 건데 민주당이 풍선을 못 날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일원하고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얼마 전에 뭐
우리 교회 얘기 이래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상한 일이 좀 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장로들이 꼴딱지가 났어요. 집사들이 공격을 하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무마시키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장로는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봉헌하는 자리인데 쉽게 얘기합시다. 순환의 시절이 왔을 때 맨 앞장서서 순교의 순서가 장로부터 죽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 죽고 집사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맨 앞장서는 순교의 앞장서는 자리이니 너무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들이 안 되기도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잠깐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전선에 서야 되고 그게 우리 대장년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장년은 정말 큰 뜻을 품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반드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손잡고 이 나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기도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시작된 이 대한민국 세계 유일합니다. 미합중국도 있기는 있지만 그때는 나라가 국가 시도로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유일하게 정식으로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열심히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협의 지점장 출신도 하셨고 이제 이분이 교회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봉헌도 하고